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최근에 네. 온라인 파트너스와 코웨이의 네. 충돌이 주목됩니다. 행동주의 펀드죠. 네, 온라인 파트너스가 네. 지난해 1년 동안 2차례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요. 예. 그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건데 네, 그 중에서도 ROE, 자기 자본 이익률 하락을 지적한 부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코웨이가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늘어났는데 네. ROE가 왜 하락세인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시나요? 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웨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렌탈 전성 시대라고 하는데 렌탈 업계 1위죠. 네, 근데 여타 회사들 대비해서 아주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과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코웨이에 대해서 행동주의를 한 지가 한 1년이 돼 가죠. 네. 벌써 주주 서한도 코웨이 쪽에 한 2번 정도 보냈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잘 안 들어오는데 왜 온라인 같은 그 행동주의 펀드의 선두주자가 코웨이에 대해서 행동주의를 하고 있고 또 코웨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또 이제 양측 간에 어떤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지 또 그 주장들의 핵심은 뭔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시니까 ROE라고 하는 게 또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는 또 키포인트이기도 한데 그걸 조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살짝 어려운 측면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온라인에 그 주주서한 자료를 아마 보신 투자자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료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내용도 방대하고 길더라고요. 내용도 방대하고 길고 어렵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또 코웨이의 그 대응 자료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코웨이의 대응을 보면 보통 행동주의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회사 쪽에서 그냥 무시를 하기도 하고 뭐 못 들은 척 하기도 한데 코웨이는 그래도 그 온라인의 여러 가지 그 제안이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죠. 네. 생각이 다른데 충돌은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 최대한 그 온라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건 이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이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양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성심성의껏 성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은 좀 많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코웨이 실적 추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9%죠. 그 다음에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연평균 7.4% 성장했습니다. 24년 대비해서 25년도에는 15.2%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보면 이게 얼마죠? 5조가 살짝 안 되는군요. 5조 조금 안 되네요. 그래서 25년도에 5조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5조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조 돌파를 하겠죠.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견조한 회사고 이게 빨간 선이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죠. 두 자리인데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군요. 20%. 낮았을 때가 14%고 20%. 24년하고 25년도에는 18.5%, 17.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주 실적은 양호하고 탄탄하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 넷마블 인수 전후에도 꾸준히 견조한 수준이었군요. 맞습니다. 넷마블이 2019년 말에 인수를 했으니까 2020년부터는 넷마블이 실제로 경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코웨이의 최근 1년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 주가 추이입니다. 보면 25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잘 갔어요.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7월경에 꼭지를 찍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25년 초에 사실은 온라인이 최초로 주주 제안을 보냈고 그 온라인의 뭐 주주 제안 행동주의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 환경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상승 기조로 돌아선 거 그 때문에 이런 렌탈 사업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부터 막 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꼭 그것만의 영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렌털이랑 금리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 금리가 오르면 렌탈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꺾여서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그 주가가 이제 좀 일부 회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일부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쪽 화살표로 갈지 아니면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르기는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질지 이게 지금 관건인 겁니다. 네. 지금 모처럼 올해 들어와서 뭐 코스피 5천의 바람을 타고 코웨이 주가도 조금 이제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뭐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주가가 이 방향으로 갈지 이렇게 오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평행선으로 갈지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웨이하고 얼라인 간에 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쭉 치고받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5년 1월 달에 그 얼라인이 그 코웨이 이사회에 1차 주주사안을 보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2차 주주사안을 보냈습니다. 2차 주주사안을 보냈는데 이 1차 주주사안하고 2차 주주사안이 내용이 뭐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면 자본구조 효율화, 그다음에 하락한 ROE 회복을 위해 목표 자본구조 정책을 도입해라. 자, 2차 주주사안에도 ROE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ROE 목표 및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그다음에 목표 자본구조 정책의 구체화. 어렵게 느껴지네요. 네, 목표 좀 이제 자본 구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목표 자본 구조 정책, 뭐 자본 구조 효율화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ROE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 뭐 목표 자본 구조, 뭐 자본 구조 효율화 하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차 주주사안하고 2차 주주사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는 자본 구조, 또 목표 자본 구조, 그다음에 하락한 ROE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라 하는 단어들이 금방 눈에 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장도 많지만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인데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되거나 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되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도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체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는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듯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웨이의 사업 구조부터 먼저 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얼라인의 주주 제안의 내용도 조금 이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코웨이의 대응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코웨이는 정수기를 직접 만듭니다. 그죠? 네. 직접 만들어서 렌탈을 합니다.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렌탈이죠. 렌탈 사업이죠. 자, 정수기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코웨이가 렌탈을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한테 의무 사용 기간을 3년으로 정해서 렌탈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렌탈 만기가 되면 이 정수기를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홍길동이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비용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네.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렇게 홍길동이 선택할 수 있군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은 3년 동안 15만 원의 렌탈료를 내야 되니까 네. 1년에 5만 원씩 뭐 세 이거 번을 이제 내면 12개월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1년에 5만 원씩 3년 동안 의무 사용 기간 동안 렌탈료를 내면 되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뭐 정수기를 반환하든지 아니면 이거 내가 갖고 가겠어 하면서 뭐 약간의 비용을 치르고 내가 갖고 가든지 네.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길동이 내는 렌탈료는 코웨이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죠? 네. 매출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렌탈료를 받아서 그냥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코웨이의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는 만큼 매출액을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큼 거의 그대로 현금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매출액 그대로 현금 흐름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너무 쉬워요. 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렌탈을 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자, 이목용은 의무 사용을 5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보다도 좀 기간이 좀 길어졌죠, 네. 그죠? 자, 그러면 만기가 되었을 때, 렌탈 만기가 되었을 때 이거는 이목용이 무조건 가져갑니다.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네. 겁니다. 자,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죠. 뭐 연 렌탈료가 3만 원이 되겠죠. 기간이 길어졌으니까 렌탈료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자, 3만 원씩 5년을 내고 5년 만기가 되면 그냥 정수기는 이목용이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홍길동과 다르군요. 네. 선택을 할 수 없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목용의 입장에서는 내가 5년 동안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3만 원씩 렌탈료를 내다가 5년 지나면 이 렌탈료는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수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코웨이 입장에서 보면 이목용한테 이 정수기를 할부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5년 할부로 판매를 한 거예요. 네, 할부네요. 네, 사실상 그 이목용한테 정수기를 주고 5년 동안 그냥 할부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3년짜리 렌탈은 5만 원씩 내고 해마다 5만 원씩 현금이 들어오면 그게 매출액이 되는 구조였죠. 네. 이런 구조에서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이런 걸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네. 임대의 개념이죠. 자, 임대를 해주는 개념으로 봐서 이런 거를 그냥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왜 운용 리스? 운용? 이게 뭘 운용했다는 거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임대 개념으로 보는 거 이거는 회계에서는 그냥 운용 리스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앞에서 본 이목용 같은 경우는 마치 이제 할부로 사고 파는 것처럼 처리되는 거는 금융 리스라고 합니다. 할부 금융을 해준 걸로 보기 때문에 할부 판매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에서는 금융 리스라고 합니다. 예. 운용 리스, 금융 리스가 항공사들이 항공기 임대할 때도 맞습니다. 이런 거 그거하고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항공기도 뭐 금융 리스, 운용 리스 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융 리스를 하게 되면 렌탈 계약을 하게 되면 코웨이의 입장에서 보면 할부로 판매를 했어요. 이목용한테 할부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정수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정수기 판매 매출액이 15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네. 미래에 받을 총 렌탈료가 15만 원이죠. 그죠? 이걸 한 번에 그냥 매출액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허. 앞으로 5년 동안 3만 원씩 5년 동안 해서 15만 원 미래에 받을 총 렌탈료를 그냥 매출액으로 바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왜? 네. 그냥 할부 판매를 한 걸로, 판매를 한 개념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 매출액 15만 원은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받아야 될 겁니다. 5년 동안 3만 원씩. 그래서 앞으로 회수해야 될 금융 리스 채권, 렌탈료 채권 15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매출액이 15만 원이 생기지만 동시에 금융 리스 채권으로 15만 원이 생기는 거고 해마다 3만 원의 렌탈료가 들어올 때마다 채권을 까나가는 겁니다. 1년 지나면 12만 원. 또 지나면 9만 원, 6만 원, 3만 원, 빵원 이런 식으로 금융리스 채권을 까나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렌탈 계약을 하는 시점에 정수기를 할부 판매한 것으로 보고 매출액 15만 원, 그다음에 앞으로 받아야 될 렌탈료 15만 원이 생겼다. 금융리스 채권이 15만 원 생겼다.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이거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나 1년에 얼마씩의 렌탈료를 어차피 받는 거는 똑같은 건데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들어오는 렌탈료가 작겠죠. 예, 작습니다. 그리고 이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렌탈료가 이렇게 크죠. 근데 금융리스는 렌탈료가 좀 작아서 이 금융리스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생기죠. 매출액으로 15만 원을 인식을 했지만 회계적으로 인식했을 뿐이고 실제로 회사로 15만 원이 들은 게 아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현금 흐름 간, 실제 현금 흐름 간의 차이가 크다. 두 번째로는 초기의 현금 흐름은 운용리스보다는 좋지 않다. 초기에는 3만 원만 들어요. 3만 원. 뭐 2년 지나도 금융리스는 6만 원의 캐시플로우가 발생됐는데 2년 지나면 운용리스는 10만 원의 캐시플로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현금 흐름은 금융리스가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매출액하고 회계상의 매출액하고 현금 흐름 간의 실제 차이가 조금 크다.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자, 온라인의 2차 주주 서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렵게 써놨는데 다른 거 다 그냥 제껴놓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차입 확대
확대를 통한 ROE 제고 검토가 필요하다. 차입 확대를 통한 ROE 제고. 차입이랑 ROE가 무슨 상관일까 네, 이런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ROE를 높여야 된다. ROE를 높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입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걸 이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얼라인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얼라인의 2차 주주 서한에 나타나 있는 장표를 보면 이 부분이 옛날에 그 MBK 파트너스가 코웨이를 경영할 때입니다. 이때 그 평균 ROE가 29%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넷마블이 MBK로부터 코웨이를 인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ROE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17% 이것도 괜찮은 수준이지만 높죠.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 높죠.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죠. 이 17%라는 ROE 자체는 절대적인 숫자로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트렌드 자체가 지금 ROE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RO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콜롬비아 대학의 그 스티브 펜맨 교수의 저서 그 가치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이 아마 올해 상반기에 그 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출간됐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출간될 것 같은데 이 책의 해제를 그 차 파트너스의 그 김형균 본부장이라는 분이 해제를 썼습니다. 그 해제에 ROE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MTN이 자기 자본이 100억이야. 근데 연 1억밖에 순이익을 창출하지 못해요. 실제로 MTN은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MTN은 자기 자본이 100억만큼 있지만 그 자기 자본만큼 기업 가치를 평가받지를 못해요. 100억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가 1억밖에 이익을 못 내면 시장에서는 MTN을 100억 주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100억 은행에 넣어놓지 뭐. 은행 이자 받는 것이 은행 이자 받는 게 훨씬 낫죠. 3% 받는 게 더 낫죠.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이런 기업은 10억 주고 사면 10%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나오겠죠. 1억밖에 이익을 못 내니까 10억 주고 사면 1억 이익 내면 10%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MTN은 그냥 10억짜리 회사로 10억짜리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사면 10억에 살 수 있는 회사. 근데 반대로 100억의 자기 자본으로 연간 10억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 시총은 100억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을 주고 이 회사를 사도 30억 이익을 내면 연 10% 수익을 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300억 주고 사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 시가총액은 한 300억쯤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OE가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중요한 건데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ROE는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 우리가 흔히 COE 하는 건데 자본 비용 COE보다도 높아야 돼요. 이 COE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과 그냥 같은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주주들이 MTN에 투자했을 때 그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산출하는 뭐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도 있는데 코웨이가 이제 자기를 스스로 밝히기를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 COE가 한 10% 수준입니다. 한 10% 수준. 그러면 코웨이에 투자한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다시 말해서 자본 비용 COE는 한 10%가 되니까 이거보다는 ROE가 높아야 되죠. 근데 코웨이는 ROE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17% ROE니까 COE보다는 한참 더 높은 ROE입니다. 그러니까 ROE가 COE보다도 낮은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근데 코웨이는 COE보다도 ROE가 훨씬 높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가 문제인 거고 이렇게 COE보다도 ROE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시총 수준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금 코웨이가 안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주장하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코웨이에. 자, 그러면 머리가 아픈 김에 조금만 더 한번 아파보겠습니다. 이 ROE를 듀폰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어떤 A사가 있어요.
자, MTN이 있어요. MTN이 있는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는데 자, 자산이 100이긴 회사고 자본이 60입니다. 그러면 부채는 40이라는 이야기겠죠. 매출은 80이고 이익은 15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이니까 60분의 15 하면 25% 이렇게 나죠. 근데 이 ROE를 세 개로 쪼개보겠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짜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세 개로 짜게 보겠습니다. 우리 저 PD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알 거예요. 짜게 본다는 이야기. 한번 짜게 보겠습니다. 매출이 80인 회사가 이익이 15다. 자산이 100인데 이 자산을 굴려서 매출 80을 낸다. 자본이 60인데 그 자산은 100이다. 자, 이걸 다 곱해버려요. 자, 이걸 다 곱해버리면 매출 지우고 자산 지우면 자본 60. 네. 그렇죠. 이익 15 남으니까 ROE 25%가 나오겠죠.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 자산 대비해서 매출, 이거는 자산의 회전율, 자본 또는 부채 대비해서 자산, 이거는 레버리지. 어떤 레버리지? 그냥 재무 레버리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산 회전율은 좀 생소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익률이 높고 자산 회전율이 높고 재무 레버리지가 높으면 ROE가 높다는 거죠. ROE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고 자산 회전율이 높고 재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차입금을 잘 활용하면 ROE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코웨이가 제시하고 있는 장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ROE는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건 본인들도 우리 ROE는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COE가 요 정도 수준인데 ROE가 요 정도 수준이니까 COE에 대비해서 ROE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맞아요. 근데 ROE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자, 이익률하고 자산 회전율하고 재무 레버리지를 곱한 게 ROE라 그랬잖아요. 근데 코웨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 코웨이는 스스로 설명하기를 여기 보시면 금융 리스 판매가 성장하다 보니 금융 리스 채권이 증가했고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금융 리스를 하게 되면 한 방에 매출을 인식하지만 그 매출만큼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금융 리스 채권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금융 리스 사업이 확장되면 금융 리스 채권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다 보니 분모에 있는 자산이 증가하다 보니 자산의 회전율은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매출액도 그만큼 같은 속도로 증가해주면 자산 회전율이 유지가 될 텐데 금융리스 사업이 확장되면서 자산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금융리스 채권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매출액은 또 그만큼은 못 따라가는 거거든. 매출액도 증가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떡 하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ROE는 어떻게 된다? ROE가 하락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금융리스 비중이 아주 많은 편인가요, 코웨이가? 금융리스 많습니다. 한 지금 거의 80% 육박합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금융리스 2015년, 16년에는 좀 미미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한 5개년으로 보면 굉장히 22년도에 가서 22년도에 가서 금융리스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소비자 트렌드가 금융리스 쪽으로 가면서 지금 25년도에 한 80%대로 가고 26년도에는 86%까지 금융리스 판매량이 운용리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금융리스 채권이 증가 추세에 있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웨이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금융리스는 운용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렌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월 렌탈료가 부담이 작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정 기간이 길더라도 월 렌탈료 부담이 작은 금융리스 쪽을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렌탈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금융리스 사업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리스 판매 비중이 확대됨으로 해서 금융리스 채권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 자산 회전율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ROE 수치에 하방 압력이 오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분모 분자 그림으로 설명해 네, 주시니까 좀 맞습니다. 쉬워지네요. COE보다는 높다는 것은 코웨이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ROE 수치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26년도에도 금융리스 판매 비중 증가 추세는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금융리스 채권 자산의 증가는 27년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ROE가 일정 수준까지 하락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가야지 금융리스 판매 비중이 정체되면서 금융리스 채권의 자산 증가 속도도 당연히 감소될 거고 그때 가야지 ROE의 구조적 하락도 멈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 그때까지는 우리 사업 구조가 이러하니 소비자가 금융리스를 원하니 금융리스 쪽에서 매출도 많이 일으키고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나 금융리스 채권이 증가하면서 ROE는 좀 구조적으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근데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 금융리스 채권 자산 증가 속도가 감소되면 그때 우리 ROE 목표도 좀 제시하고 ROE는 좀 정상화될 겁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담은 거예요. 자, 이게 그 코웨이 얼라인의 2차 주주 그 서한에 대해서 코웨이가 설명 내용을 적어서 보낸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금융리스 판매 제도를 20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ROE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생기지만 이걸 감내를 하면 또 시장 경쟁력도 회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 우리가 20년도에 금융리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ROE 하락하는 거 우리도 안다. 그 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알지만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렸던 거고 27년까지는 좀 금융리스가 채권이 확대되고 자산이 증가하니까 조금 ROE 하락은 조금 양해해달라. 네, 그런 호웨이 입장이군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아놓은 겁니다. 네.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 호웨이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온라인 판단하고 파트너스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글자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ROE 하락의 이유? 금융리스 채권 증가 때문이다. 맞다. 네. 그거 맞아. 너네들 말이 맞아. 그런데 이 금융리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금융사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부 금융을 해주는 거니까 할부 판매를 해주는 거니까 할부 금융에 따른 그 이자를 먹는 그 사업 같은 건데 그 은행이 좀 싸게 돈을 조달해서 우리한테 약간 비싸게 대출을 해줘서 그 이자 차익을 먹듯이 금융 리스도 결국은 그런 성격인데 이 자금 조달을 에코티로 하는 게 문제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 현찰로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이 조달 금리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벌어서 자본을 금융리스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빌리는 돈도 있어요. 차입을 하는 돈도 있지만 회사가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금융리스 사업에 투자를 하고 좀 모자라는 돈은 이제 차입을 해서 하겠죠. 그런데 버는 돈을 금융리스 사업에 많이 넣는 거예요. 자, 회사의 그 번 돈, 회사가 창출한 이익은 결국은 주주의 몫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금융리스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조달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코스트 오브 에코티가 아니냐. 자본 비용이 아니냐. 주주들의 기대 수익률이 아니냐.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이 아니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달금리라고 하는 게 COE, 다시 말해서 10%의 조달금리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할부금융 해가지고 사실은 한 5% 정도 할부금융 이자를 먹으니 조달은 10%로 하고 먹는 이자는 사업에서 먹는 이자는 5%를 먹으니 이게 마치 역마진 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쉽게 말하자면 금융리스 사업은 5%의 할부 금융 이자를 먹는 사업이라고 간주를 하면 되는 건데 조달 비용 COE는 10% 수준이니 결국은 어떤 사업이 마치 역마진을 계속 내는 것처럼 결국 이게 ROE에 악영향을 줘서 ROE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금융리스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 사업이 성장할수록 ROE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역마진 안 나려면 그러면 예. 돈을 그래서 빌려야 되나요? 이제 그 온라인이 주장하는 네. 게 그겁니다. 김정 기자 말씀대로 그러면 역마진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역마진 난다는 게 ROE가 떨어진다는 걸 이제 역마진 난다고 표현하는 건데 네. 그럼 김정 기자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온라인이 주장하기를 좀 그 조달 비용이 높은 그 자기 자본보다는 저금리에 차입을 좀 많이 해라는 거죠. 많이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코웨이의 AA 등급의 신용도 같으면 한 2, 3% 정도 수준으로도 차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차입을 늘려서 조달 금리를 낮춰라. 그러면 2, 3%의 조달 금리 같으면 할부 금융 금리가 5%니까 그 차익이 나잖아요. 근데 COE는 10%인데 자기 자본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 역마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회사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역마진 구조 때문에 과거보다도 자본은 훨씬 더 많이 쓰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ROE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는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만 강조하는데 우리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주장하는 거고 ROE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금융리스 사업으로 전환을 박차를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역마진이 나지 않거나 나더라도 그게 최소화되도록 차입하고 에쿼티를 좀 적절한 비율로 하자. 섞어서 조달 네.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차입을 하게 되면 역마진이 안 나는 장점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ROE가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니까 네네네. 이 분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은. 맞습니다. 예,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코웨이 쪽은 온라인에 굉장히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이게 목표 자본 구조 아닙니까? 에쿼티를 얼마 정도로 갖고 가고 데스를 얼마로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코웨이는 이게 LBC라고 게 영업이익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영업이익 대비해서 넷댓 순차입금, 네.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차입금을 우리는 2.5배로 설정하고 있다. 네. 코웨이는 설명하기를 이 정도여야지 지금 현재 코웨이의 신용 등급이 AA가 유지가 된다. 근데 이걸 좀 벗어나면 신용 등급에 문제가 생기고 등급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그 원활한 자금 조달 또 그 자금 조달 리스크도 생기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도 감소하고 이거는 좀 기업 가치 제고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영업이익 대비 넷댓 순차입금을 네. 2.5배 정도로 본다.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 좀 낮은데 오케이 우리가 좀 차입을 적극적으로 하되 한 2.5배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그까지는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코웨이는 그거를 넘어서도 된다. 그 영업이익 대비 그 순차입금이 아니고 그 에비타 대비 순차입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2.5배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넘어가도 재무 건전성도 유지되고 신용 등급도 유지될 수가 있고 ROE 그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2.5배에 이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자꾸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나고 매출이 나고 그게 아니고 그 밸류에이션 ROE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주주 환원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란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웨이 ROE가 17%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그 ROE를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장을 보면 차입금과 에쿼티를 적절히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꼭 이해 안 되더라도 이해하는 듯한 착각을 뭐 일으키는 것만 해도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내야 하는 착각만 일으켜도 상당히 김주영 기자는 그런 착각이 확실히 일어났죠. 센터장님 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해 많이 쉽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